안녕하세요. 김은정입니다. 행복한 한가위 되셨나요? 자, 저는요, 평상시보다는 조용한 한가위를 보냈던 것 같아요. 차례를 모시기는 했지만, 친척들도 적게 왔고요. 그래서 조용하게 한가위를 잘 보내고, 평상시보다 그러다 보니 손님이 적게 오다 보니까 일도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유와 시간적인 게으름까지 피울 수 있는 한가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혹시 한가위에 보름달이 동그랗게 떴던데 그 달 보셨나요? 저는요, 한가위에 보름달을 보고 빌었어요. 종교가 없는지라. 자, 보름달을 보고 소원을 빌었어요. 빨리 이것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우리 국민들에게 혹은 우리 학생들에게 기회로 와닿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자, 오늘 시간은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미래를 대처해야 될까? 라는 것을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금리를 이야기해보는 세 번째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금리는요, 영상을 먼저 보시면서 영상 속 이야기를 주제로 삼아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함께 영상 보겠습니다. 전쟁은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 전쟁의 상처를 딛고 6, 70년대 고도 경제 성장기를 거쳐 80년대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일본. 일본은 뛰어난 제조 능력, 가격 경쟁력으로 세계 조선 산업을 제패하고 중화학공업의 기초를 다졌다. 세계 최초로 고속열차 신칸센도 만들었다. 기술력이 뛰어난 일본 기업들은 수출 포항을 맞았다. 수출 물량이 급증하면서 일본의 무역 흑자는 계속 증가했고 80년대 일본은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 반면 미국은 재정 적자와 대외 무역 수지 적자를 동시에 겪으면서 위기를 맞았다. 미국 정부와 기업은 일본이 자국 시장은 닫아 걸고 저평가된 엔화로 달러를 쓸어 담는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과 일본 간 무역 마찰은 심해졌다. 1985년 미국 뉴욕의 플라자 호텔. 당시 강한 달러로 무역 적자에 시달리던 미국은 G5 국가 재무장관을 불러들여 달러와 같이 절하 협약을 맺는다. 이것이 유명한 플라자 합의다. 플라자 합의로 1985년 1달러당 238엔으로 낮았던 N달러 환율은 이후 1달러당 130엔에 육박하는 급격한 N고를 겪게 된다. 플라자 합의는 일본 버블 경제의 신호탄이 됐다. N고로 대외 수출에 타격을 받게 된 일본 정부는 경기 침체를 우려해 금리와 법인세 인하, 소득세율 인하 등 대규모 금융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 일본은행 재할인율 인하 일지를 보면 5%대에 머물렀던 기준금리는 86년부터 87년에 걸쳐 사상 최저인 연 2.5%까지 떨어졌다. 금리 인하로 시중에 풀린 막대한 돈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갔다. 넘치는 돈을 주체하지 못한 일본 사회는 마구잡이 개발 사업으로 부동산 불패 신화를 만들었다. 당시 도쿄도 23구를 풀면 미국 땅 전체를 살 수 있을 정도로 지가가 급등했다. 1989년 미쓰비시 부동산은 뉴욕의 록펠러 센터를 2천억엔 2조 원에 사들였다. 엔의 가치가 높아지자 해외 부동산 매입에 나선 것이다. 잘 봤나요? 혹시 영상을 보면서 모든 내용들이 잘 이해가 되던가요? 사실은 이 영상 속 내용은 프라자 합의와 관련된 영상이긴 하지만 이것만 보고 우리 학생들이 모두 다 이해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평상시에 프라자 합의에 관심이 많았던 학생들은 교과서 외에 또 다른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학습했던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우리는 대학을 오기 위해서 공부를 한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와 관련된 역사를 집중적으로 파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프라자 합의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안겨주는, 시사점을 많이 안겨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오늘은 역사 속에서 살펴보는 금리의 이야기로 프라자 합의를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이 프라자 합의 속에서 이 일본 속의 청년들이 그 당시에 일자리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들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때 일자리를 구하지 않았던 청년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간략하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자, 세계 경제는 우리나라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우리나라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일본의 경제 역시도 우리나라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에 큰 이슈가 생기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에 당시에 바로 타격이 오기도 하고 몇 해 뒤 혹은 10년 뒤에 타격이 연결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역프라자 합의가 생겨나고 그 역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IMF가 오지 않았을까? 라는 것도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IMF가 오게 된 것도 세계 경제와 연결이 있고요. 우리나라의 IMF가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의 정규직을 없애고 계약직을 늘리는 사건이 되기도 했던 겁니다. 우리 과거에는 계약직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1997년도에 IMF가 터지면서 IMF에서 우리나라의 정규직을 지금 현재 줄이고 어느 정도 없애고 어느 기간 동안 없애고 그리고 나서 계약직을 채용하라 라는 것으로 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라 라는 것으로 바뀌면서요. 채용의 구조도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이거는요.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갈기로 연결이 되어 있다. 고리로 연결이 되어 있다. 프라자 합의가 우리나라의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생각을 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릴 겁니다.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요. 영상을 제가 끊어가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저와 함께 영상을 다시 보실게요. 부채는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 전쟁의 상처를 딛고 6, 70년대 고도 경제 성장기를 거쳐 80년대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일본. 자, 60년대부터 시작해서 일본은 산업화를 통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80년대는 무엇이 되었다고요? 세계 2위의 제강국이 되었다. 미국 다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을 연결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잠시만요. 다시 볼게요. 전쟁의 상처를 딛고 6, 70년대 고도 경제 성장기를 거쳐 80년대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일본. 일본은 뛰어난 제조 능력, 가격 경쟁력으로 세계 조선 산업을 제패하고 중화학공업의 기초를 다졌다. 자, 기억해야 되는 거는 뛰어난 기술력과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술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상품을 사지 않을 이유가 없었겠죠.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최초로 고속열차 신칸센도 만들었다. 기술력이 뛰어난 일본 기업들은 수출 호황을 맞았다. 수출 물량이 급증하면서 일본의 무역 흑자는 계속 증가했고 80년대 일본은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 반면 미국은 재정 적자와 대외 무역 수지 적자를 동시에 겪으면서 위기를 맞았다. 미국 정부와 기업은 일본이 자국 시장은 닫아 걸고 저평가된 엔화로 달러를 쓸어 담는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자, 일본은 저평가된 달러, 저평가된 엔화. 그렇다면 달러는 그 당시에 어땠을까요? 당연히 강세였겠죠. 어떤 물건을 쓰겠습니까? 저품질의
고품질의 저가격인 가격 경쟁력도 높고 품질 경쟁력도 높은 일본의 상품들을 사용하겠죠. 그러다 보니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일본이 너무나 자국으로 우리나라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그것을 통해서 무역 흑자를 누리고 있는 일본을 보면서 너희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계속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미국과 일본 간 무역 마찰은 심해졌다. 1985년 미국 뉴욕의 플라자 호텔. 자, 여기가 프라자 호텔입니다. 오늘은 프라자 합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이 프라자 합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프라자 호텔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프라자 합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자, 한번 다시 연결해서 볼게요. 당시 강한 달러로 무역 적자에 시달리던 미국은 G5 국가 재무장관을 불러들여 달러와 가치 절하 협약을 맺는다. 이것이 유명한 플라자 합의다. 플라자 합의로 1985년 1달러당 238엔은 자, 1달러당 가격이 238엔이었던 것이 프라자 합의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봤더니 88년도가 되었을 때 1달러에 128엔 급격하게 엔고를 느꼈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에 있는 물건을 1달러짜리 물건을 사기 위해서 예전에는 238엔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128엔만 있으면 됩니다. 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달러의 가치가 낮춰지고 엔화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국이 바라는 건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나라 물건 써! 라는 것을 바라게 되었겠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네,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본 물건들이 좋았어요. 자, 그리고 영상은 연결해서 계속 보겠습니다. 낮았던 엔달러 환율은 이후 1달러당 130엔에 육박하는 급격한 엔고를 겪게 된다. 플라자 합의는 일본 버블 경제의 신호탄이 되었다. 엔고로 대외 수출에 타격을 받게 된 일본 정부는 경기 침체를 우려해 금리와 법인세 인하, 소득세율 인하 등 대규모 금융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 일본은행 재할인율 인하 일지를 보면 5%대에 머물렀던 기준금리는 86년부터 87년에 걸쳐 사상 최저인 연 2.5%까지 떨어졌다. 자, 미국은요, 이렇게 달러의 가치를 낮추고 엔화의 가치가 높아지면 당연히 미국의 물건을 사용할 줄 알았고 미국은 제조업으로 부상하기를 기대했지만 제조업으로 부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차후에 금융업으로 바꾸면서 그 금융업을 주 산업으로 바꾸면서 역프라자 합의를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본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현재 엔화의 가치가 올라감으로써 사람들은 똑같은 물건에 일본 물건을 비싸게 구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겠죠.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다 보니까 수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요. 수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 내수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 것 같아. 일본 경제가 위축될 것 같다라는 것을 판단을 해서 금리를 낮추기 시작했어요. 이렇게요. 5%대의 금리를 2.5%대의 금리로 낮추기 시작했어요. 금리를 낮춘 이유는 무엇일까요? 금리가 낮으니 대출을 받아서 이 돈을 가지고 우리 시장 경제를 살려보자 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었는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부터 부동산을 투자해서 그 투자를 수익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었던 나라예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가 조금 심했던 나라이다 보니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겠어요? 당연히 부동산으로 흘러갔겠죠. 흘러간 돈이 어떻게 생각하면 버블이 되고 있었습니다. 왜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었거든요. 오르고 있었던 가격이 버블이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덜란드의 튤립 사건처럼요. 부동산 가격은 다시 인하가 되게 되고 대출금은 그 자리 그대로 있다 보니
일본 같은 경우에 시장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집니다. 자, 영상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금리 인하로 시중에 풀린 막대한 돈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갔다. 넘치는 돈을 주체하지 못한 일본 사회는 마구잡이 개발 사업으로 부동산 불패 신호를 만들었다. 부동산으로 돈이 흘러갔는데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거예요. 주식으로 돈이 들어갔는데 그 주식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코스피가 지수가 일본의 지수가 계속 오르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버블이 생기죠. 버블이 생기죠. 왜요? 우리가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가격이 오르잖아요. 당연히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 주식과 부동산을 하려는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 버블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계속 보겠습니다. 당시 도쿄도 23구를 풀면 미국 땅 전체를 살 수 있을 정도로 지가가 급등했다. (1989년) 미쓰비시 부동산은 뉴욕의 록펠러 센터를 2천억에 2조 원에 사들였다. 엔의 가치가 높아지자 해외 부동산 매입에 나선 것이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버블만 터지지 않는다면 아마 일본은 최대 강국이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경제의 버블은 꼭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버블이 터지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굉장히 삶이 힘들어지게 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사건이 이거와 유사한 사건으로 부동산 버블이 뻥 하고 터지면서 그 유명한 금융회사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하게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버블이 터지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게 되죠. 우리나라도요, IMF가 터졌을 때 버블이 터져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게 되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자 합의를 영상 속에서 정리를 해봤는데 다시 한번 저와 함께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1970년대 일본의 기업들입니다. 우리 학생들 이 기업들 회사 이름들 쭉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예, 그죠? 1970년대 일본은요, 그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제조업을 굉장히 활성화시키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1980년대에는 제2의 강국이 되기도 했고요. 자, 그런데 1972년도에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1972년도에 세계적인 사건. 수능에도 나왔을 것 같아요.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2차 오일 쇼크가 생겨나게 되면서 어떻게 되었나요? 2차 오일 쇼크로 유가가 하늘에 치솟고 그 유가가 하늘에 치솟으니 당연히 물건을 만드는 생산 원가가 역시 오르고 생산 원가가 오르면 이 원가가 제품에 반영이 되어서 제품 가격이 상승이 되게 되고 제품 가격이 상승이 되게 되는데 경기 불안도 같이 오게 되고 이로 인해서 경기 불안과 물가 상승이 같이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 2차 오일 쇼크는 전 세계적인 사건이 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가 상승을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힘들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때는 어느 한 나라도 힘들지 않은 나라가 없었겠죠. 자, 미국도 예외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축통화라고 여겨지는 이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점차 급락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미국은 이 달러의 가치가 내려가는 것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합니다. 그렇죠. 1979년도에 12%, 1981년도에는 무려 20%까지 인상을 하게 되고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는데 이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물건의 생산 가격이 오르게 되었겠죠. 네, 물건 가격이 올랐어요. 물건 가격이 통화량이 그러니 전체의
달러의 가치가 향상이 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다른 나라의 국가에서 미국의 자동차를 구매할까요? 일본의 자동차를 구매할까요? 다 같이 기술 경쟁력은 좋습니다. 가격 경쟁력은 일본이 좋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일본의 물건을 구매하려고 애를 썼었고요. 마찬가지로 미국 안에서도 일본의 물건들을 많이 썼겠죠. 왜냐하면 제품은 좋은데 가격은 저렴하니까요. 같은 우리나라의 물건이지만, 자국의 물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건의 가격이 비싸니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적어졌고요. 그에 인해서 그 당시에 미국의 제조업이 반토막이 나는 현상까지도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라는 것을 살펴보면 바로 프라자 합의를 하려고 했겠죠. 프라자 합의 전에 어느 정도로 미국이 힘들었는지 한번 볼게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시켰고, 금리를 인상시키면서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었겠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엔저의 정책을 쓴 겁니다. 엔화의 저가치, 저평가를 그 생산의 가치, 우리나라의 발전의 가치로 쓴 겁니다. 자, 85년도에 미국의 국별 무역 수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미국 안으로 들어오는 물건들이 모두 다 무역 수지를 보게 되면 적자를 면하지 못했고, 이 중에서도 일본이 37.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미국의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이만큼 높아지고 있구나. 이런 일본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잡기 위한 방법을 곰곰이 고민했더니 그 고민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엔화의 가치를 올려보자라는 것이 고민 중에 해결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저평가되는 엔화를 고평가를 시키게 되면, 엔고라고 하죠. 고평가를 시키게 되면 그거를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방향성이 바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생각이 바뀌었던 겁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 앞에서 영상 속에서 보셨죠? 프라자 호텔입니다. 프라자 호텔에서 프라자 합의를 했고요. 85년도에 G5 국가가 모였습니다. G5 국가 안에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그 당시에는 서독이었죠. 이렇게 5개의 국가가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자, 일본아, 너희 너무한 것 같아. 지금 너희 가치가, 너희 엔화의 가치가 너무 낮아서 너희 나라가 너무 지금 부강하고 있는 거 아니니? 우리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달러 무한으로 계속 찍어낸다? 그렇게 되면 너희 어떻게 되는지 알지? 전 세계가 다 마비돼. 너희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어떤 결정을 내렸냐 하면 그 당시에 그럼 우리가 엔화의 가치를 올리겠습니다. 라고 된 거죠. 엔화의 가치를 올리면서 물건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그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일본의 물건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었죠. 지금 보시는 화면이요. 프라자 합의 이후로 엔화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자, 프라자 합의 이후로 엔화의 가치는 향상되었고요. 상승되었고요. 그 엔화의 가치가 상승이 되면서 부동산으로 돈이 쏠리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왜 엔화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걱정한, 일본의 경제를 걱정한 일본의 통화를 담당하는 곳에서 일본의 금리를 낮추었고, 낮추다 보니까 그 돈들이 모두 다 부동산으로 쏠리게 되고 주식으로 쏠리게 되었다더라. 자,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부동산 버블이 생겨났는데 그때 그것은 버블인지 몰랐고 부동산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어 했을까요? 아니요.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 오늘 투자한 금액이 내일 20% 향상하게 되고 부동산으로 투자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게 되니 굳이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었냐라고 했더니 산업 현장에서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 급여도 굉장히 많이 받게 됐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하려고 했던 인력들이 없었어요. 면접을 보러 오게 되면요.
면접비를 30만 원씩 주기도 했고요. 거기에다가 면접비뿐만이 아니라 회사에서 대학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회사에 와서 일을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좋은 인재 같은 경우에는 해외여행을 시켜줄게요. 한 달 정도 해외 연수를 보내줄 테니 우리 회사에 와서 일을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굉장한 파격적인 사건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일본에서는 그것이 일상생활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일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때 젊은 인력들은 직장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그 젊은 인력들은 어떻게 변하려고 했냐면 일용직, 아르바이트만 해도 먹고 사는구나. 면접만 보러 다녀도 내 생활비가 많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최저시급만 가지고 아르바이트만 가지고 생활을 해도 월급보다 많아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치만 평생 직장이 아르바이트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 가계경제학 시간에서 이야기 나누었죠. 그리고 최저시급으로 먹고 살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월급보다 많은 최저시급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나의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10년이 지났을 때 우리나라의 이 최저시급이 어쩜 버블이다 라고 하면서 뻥 터지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먹고 살기 힘들어질 수도 있게 되고요. 이 당시에 일본의 버블의 이 당시에 젊은이들은 이것이 버블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일본 경제는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에서 버블이 터지고 나서 일본의 역프라자 합의가 이루어지고 역프라자 합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프라자 합의를 할 때는 너희 엔화의 가치를 높여 라고 이야기했죠. 역프라자 합의를 할 때는 엔화의 가치를 낮춰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너희 도와줄게. 너희 부동산 버블 터졌잖아. 엔화의 가치를 낮춰. 해결해야지. 라고 하면서요. 미국은 사실은 이 당시에 우리 해보니까 금융산업 해야 되겠어. 금융산업을 하려고 하니 너희의 가치가 너무 높으면 안 되잖아. 라고 된 겁니다. 자, 결국은요. 세계는 힘 있는 자가 가지는 겁니다. 미국은 그 당시에 패권 국가를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본인의 나라인 제조업을 부강해 보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되었죠. 그래서 다시 역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금융업을 부강해 보려고 했는데 그 역시도 잘 안 되었나요? 그 얘기는 다음에 또 드려볼게요. 그 역시도 쭉 잘 되다가 요때 역시 미국도 무엇을 터졌나요? 금융위기가 왔었죠.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인해서 터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역시 모든 버블은 뻥뻥 터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것이 버블인지 모르고 그 당시에는 무엇으로 생각하나요?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 부강하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버블이 있진 않는지, 내 삶에도 버블이 있진 않는지 그 버블이 터졌을 때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버블이 터졌을 때 내가 그 버블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하셔야 됩니까? 현재 생활에서 열심히 성실히 내 기술과 내 지식과 내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버블이 터졌을 때 힘들어하던 그 청년들이 내가 되지 않기 위해서요. 지금 이 당시에 면접을 보러 가면서 먹고 살던 그 직원들은 어떻게 되었을 것 같나요? 지금 일본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전문 직종에서 일을 하지 못하는 그 연령대에 지금 50대, 40대 후반들의 사람들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공유하면서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우리 남은 시간은 줌 수업을 해야 되는데 줌 수업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우리 토론 수업, 토의 수업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우리 학생들과 같이 단톡방에서 이야기를 나누어서 줌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역사 속에서 보는 금융, 역사 속에서 보는 금리, 프라자 합의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김은정이었습니다.